오늘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하루의 건강 충전해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태윤 원장님 모셨거든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척추질환 중의 하나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유 없이 허리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 보통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인 척추질환인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시게 되는데요. 네.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디스크만큼이나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말씀드린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그 증상이 디스크와 유사해서 일반인들은 구분해내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척추의 퇴행으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죠.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병인지 알기 위해서는 척추가 어떻게 또 생겼는지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 부탁드려요. 우리 몸에서 척추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체의 기둥으로서의 기능이죠. 그리고 머리부터 팔, 골반, 그리고 다리까지 연결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척추 사이로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신경들이 척추 가운데 부분으로 지나가는 통로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 통로를 가리켜서 척추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흔히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 많이들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말 그대로 척추 내에 신경이 지나가는 곳, 길 어디든지 좁아지게 되면 그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따져보면 디스크 자체도 디스크가 뒤로 탈출하게 되면 신경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니까 이것도 척추관 협착증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모두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편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젊은 연령대에서는 추간판 탈출증 혹은 디스크 질환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척추 주변 조직의 퇴행화와 함께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명 그대로 척추관이 협착되는 질병이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30대, 40대만 넘어가게 돼도 척추에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는 것처럼 척추의 관절이나 인대, 그리고 디스크들이 굵어지고 밀려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척추관, 뒤쪽에 있는 척추관으로 점점 밀고 들어와서 신경이 압박되기 시작하죠. 이런 직접적인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외의 신경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신경들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경들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최근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증가한 건가요? 네, 최근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5년간 약 3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협착증이 2014년에는 128만여 명, 그리고 2018년에는 164만여 명으로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나타나는 증상도 좀 알아볼게요. 척추관이 좁아지면 일단은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많은 요통의 원인 중 디스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협착증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특히 협착증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다리 전체가 터질 듯이 아프고 간혹 가다는 마비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증상을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통증이 더 좀 심하게 나타나나요? 네.
주로 환자분들을 보면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하다든지 네네. 아니면 걸을 때 양쪽 다리에 쥐어 짜듯이 고통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저림 증상이 있다거나 4살 같지 않은 감각 무딤이 있다거나 하는 증상을 꼽을 수가 있고요. 질환이 더 악화됐을 때는 증상으로서 오래 걸으면 힘들어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만 하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게 편해서 이런 증상을 유지하는 게 편해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간혹 저희가 주변에 보면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이렇게 펴지 못하는 할머니들 보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다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일명 저희가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불리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정상적인 만곡이 없어지면서 허리를 폈을 때 척추 주변 기립근이 약해져서 주변 근육의 퇴행화가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증상만 들었을 때는 저희가 흔히 디스크로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과 좀 증상이 유사해 보이거든요. 자칫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척추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척추신경이나 척추신경이 압박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내부에 위치해야 할 수액이 뒤쪽으로 흘러나와서 특정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하지 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초기에는 추간판 탈출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협착이 진행되다 보면 보행 시에 하지 통증이 생기고 쉬면 오히려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초기에는 증상만으로 두 가지 병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자세에 상관없이 통증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릴 때 증상이 오히려 해소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협착증의 경우나 추간판 탈출증 모두에서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꼭 허리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척추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허리와 목 디스크가 올 가능성이 많고 또 추간판 탈출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것이 발전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장애가 오고 무릎에도 무리를 주어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질환까지 동반되지 않으려면 빠른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았다. 그럼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이 될 때는 먼저 환자분의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척추뼈의 모양과 배열, 그리고 디스크 사이 간격을 보고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어떤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는 위치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CT나 MRI 검사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져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한의학적인 치료법 좀 알려주세요. 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는 먼저 염증을 완화하고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특히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신경 증상이 악화가 되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발목에 근력이 떨어져서 처지는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제한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네. 침치료나 약침치료, 한약치료와 추나요법 등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중에 추나요법은 우리가 보통 정형외과에서 받는 도수 치료와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환자의 신체를 치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도수치료와 유사하지만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네.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환자의 근육을 풀어주고 기능을 정상화시켜주기 위한 치료라고 한다면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균형에서 벗어난 부분을 직접 진단하고 이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교정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때 증상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잡아야 할까요?
심한 염증과 함께 통증이 줄어드는 걸 기대하려면 3개월 정도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인 불편함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염증에서 벗어나 좋아진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방 치료 받은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치료하셨던 환자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는 많은 고령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같이 발병하게 되면 제대로 걷기 힘들 만큼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입원 치료와 집중 치료를 통해서 많은 경우가 정상으로 호전되어 정상 생활로 복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이게 한의학적 치료는 아니겠지만 척추관 협착증으로 환자가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경우인 건가요? 네. 내가 생활했는데 다리에 불편함이 있고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수술 치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신경에 마비 증상이 와서 발목에 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꾸 넘어져서 보행하기가 힘들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술 치료를 해서 신경의 압박을 물리적으로 풀어줘야만 근력이 돌아오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변, 소변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통 치료와 수술을 받은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개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2, 3개월 동안은 무리한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알려드리거든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2, 3개월 동안은 조심하시고 네. 또 꾸준하게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척추 근육 강화 운동, 맨손 체조, 그리고 스트레칭과 같이 자기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근데 뭐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100% 협착증이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는 걸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한데요. 네. 그렇지만 진행을 완화시키고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세를 특히 좀 조심해야 할까요, 선생님? 네, 일단은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를 알려드리면 네. 딱딱한 맨 바닥에 양반 다리를 한 상태로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주거든요. 네. 그 이외에도 어르신들 노실 때나 일하실 때 쪼그리고 앉아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자세들이 허리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생활 방식에서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아예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고쳐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척추관 협착증의 안 좋은 자세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척추에 좋은 자세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서서 어머님들이 설거지하거나 집안일을 하실 때 양 다리를 바닥에 곧게 세워서 받치고 일을 하시는 것보다 낮은 발판 같은 것을 세우셔서 한쪽 다리만 올려놓고 일을 하는 게 척추의 긴장 상태를 줄여준다든지 네. 무리가 덜 가도록 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실 때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쭉 떨어뜨리고 있는 것보다 발판으로 발을 받쳐놓는다든지 무릎과 고관절의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유지해서 조금은 편안하게 구부리고 있는 자세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흔히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잠잘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 이건데요. 잠잘 때 자세도 좀 바로 잡아주시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 수 있는 자세를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하늘 보고 누워서 자는 자세가 맞아요. 하지만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무릎 아래 오금 쪽에 낮은 베개 하나를 받쳐 놓으신다든지 네. 아니면 옆으로 주무실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집어넣고 해서 허리에 부하가 가해지는 경우를 줄여준다면
이걸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관련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나이가 들면 을의 허리가 아프겠지 하는 말로 자신의 허리 통증을 방치하는 경우가 환자분들은 많으세요. 척추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 몸을 지켜주는 기둥과 같은 곳이라 작은 증상이 있을 때부터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료율도 높일 수가 있고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자연적인 노화의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또 곧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조기에 치료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하지 근력 약화는 물론이고 또 다리 감각까지 떨어져서 걷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낙상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김태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